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평소에 이곳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가끔은 정말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사연들이 많죠. 저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곤 했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을 통해 보니 세상에는 이보다 더한 일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던 저의 결혼 생활을 익명의 힘을 빌려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평균보다 약간 더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랐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 아래서 부족함 없이 자란 외동딸이에요. 두 분 다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계셔서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제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뤄주셨어요. 보통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기적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예의를 강조하셨기에 저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예절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여전히 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려고 노력해요. 학창 시절에는 그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호구로 여겨질 때도 많았죠.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때보다는 덜 당하는 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어요. 몇십 년을 함께 지내셨는데도 여전히 연애 시절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계세요. 두 분이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성격이 워낙 좋아서 싸움이 일어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니 성격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어머니께서 짜증을 내실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양말을 뒤집어 넣는다든지 입었던 옷을 의자에 걸쳐 놓는다든지 하는 작은 일로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짜증이 커지면 결국 함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아버지는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어머니의 짜증을 다 받아주셨어요. 10분이든 20분이든 짜증을 내셔도 인상을 찡그리지 않으시고 허어 웃으시며 넘기시죠. 저는 항상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중에 결혼하면 아버지 같은 분과 함께 지금 저희 부모님처럼 다정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이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죠. 저는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어요. 취업 후에도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성공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지 결혼 소식을 듣고 동기들이 드디어 결혼하네 라며 너도 나도 우리 둘이 결혼을 할지 말지 내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축복과 함께 약간의 질타도 받으며 잘 마쳤고 저는 부모님 같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남편은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에서도 늘 성실했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품이 정말 훌륭했다는 점이었어요. 남편 집안이 조금 가난하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그의 인품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남편을 오랜 기간 만난 것에 비해 시댁 식구들을 결혼 전에 두세 번밖에 보지 못했어요. 결혼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미리부터 시댁을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후에야 시댁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어요. 두세 번 본다고 사람 성격을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결혼 후에야 알게 됐죠. 시어머니와 시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남편과 비슷한 성격이라서 며느리인 저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딱 며느리로서만 대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친딸을 대하듯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됐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언제든지 위독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순간 시댁에서 제 편은 남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시집살이로 힘들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시집살이 대신 그녀의 눈빛이 저를 압박해왔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와 신우는 더욱 저를 올가매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시집살이 대신 돈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제권은 제가 잡고 있었어요.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제가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남편이 먼저 제게 돈 관리를 맡겼어요. 저는 매달 남편에게 용돈을 주었고 남편은 그중 일부를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저도 시댁의 일원이라며 직접 용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키워주신 감사한 마음에 기꺼이 용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니 계속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느새 매달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저를 발견하게 됐죠. 그렇다고 용돈을 끈찬히 쪼잔해 보일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용돈과는 별도로 제가 따로 용돈을 드렸어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시며 이제는 신우의 용돈까지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아가, 이번에 용돈 잘 받았다. 그런데 나 혼자 받기가 좀 미안해서 말이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시동생 용돈도 조금씩 챙겨주고 하는 게 어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보고 아가씨 용돈까지 주라는 말씀이세요? 아가씨 용돈은 어머님께서 주시면 되잖아요. 남편한테도 용돈 받으시고 저한테도 받으시는데 거기서 조금 떼서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예, 이건 나 쓰라고 준 돈이잖니? 그런데 그 돈을 떼서 주라는 말이야?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용돈 좀 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막말로 제 동생도 아닌데 제가 왜 줘야 하나요? 그런 건 오빠인 남편한테 부탁하세요. 그리고 이참에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어머님 용돈을 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 그만큼 키워서 너한테 보냈으면 당연히 고맙다고 용돈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하셨죠. 저는 차마 참을 수 없어서 그럼 그 돈도 저희 남편한테 받으셔야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냥 키우신 줄 아세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냐고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제 말에 화가 나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온갖 폭언을 퍼부으셨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용돈도 함께 끊어버렸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들 하는데 가는 말이 저렇게 거칠면 오는 말도 고울 리가 없지 않나요?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이 대신 제게 사과를 했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했던 것 같아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제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어요. 가끔씩 소액을 요구하시긴 했지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수는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그때마다 돈을 드렸으니 말이죠. 한 번은 신우가 친구 결혼식에 간다며 들고 갈 가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조만간 신우 생일이기도 해서 생일 선물 겸 가방을 사라고 카드를 주었어요. 그런데 카드 결제 문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0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신우는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아가씨, 혹시 무슨 가방을 사셨어요? 결제 문자가 날아왔는데 0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잘못 결제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신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요, 언니. 그거 700만 원짜리예요. 놀라셨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생일 선물로 카드 주셨다고.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700만 원이 맞다고요? 7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은 심하잖아요. 당장 취소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언니가 이 카드로 뭐든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했잖아요. 왜 한 입으로 두 말하세요? 저는 환불 못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그 순간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이대로 시어머니께 전화했다가는 정말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한테 제 카드 주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가씨가 제 카드로 얼마를 긁었는지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너가 분명 우리 딸 생일 선물 사라고 카드 줬잖니? 난 그저 생일 선물 사라고만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긁었길래 이 난리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100만 원이요? 아니요, 700만 원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700만 원? 내가 아무리 생일 선물 사라고 했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시어머니는 잠깐 놀라셨다가 아이고, 우리 딸 누구 닮아서 이렇게 통이 큰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그러면서 너도 명품 가방 많잖니? 그냥 동생 하나 사줬다고 생각해. 라고 덧붙이셨어요. 아무리 제가 뭐라고 해도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마치 벽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오히려 신우 편을 들기 바빴죠. 그러던 중 또 다른 결제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원피스 120만 원, 구두 180만 원, 보합 1000만 원을 신우가 쓴 거예요. 저도 명품을 좋아하고 많이 사긴 하지만 그건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제 돈으로 사는 것과 남의 돈으로 사는 건 절대 같을 수 없죠. 신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만에 1000만 원을 써버렸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어요. 하필 그게 또 체크카드라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걸 보니 한숨만 나왔죠.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가서 제 카드를 신우에게서 뺏어왔어요. 신우는 이건 분명 체크카드인데 대체 얼마가 들어있는 거야? 1000만 원을 써도 끄떡없네. 라며 시어머니 들으라는 듯이 오버하며 크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반짝이는 걸 똑똑히 봤어요. 카드를 뺏고 나서 더는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죠. 남편에게 말해봤자 해결될 게 없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저 속으로만 삭혀야 했어요. 2달치 월급이 1시간 만에 사라져버린 현실에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돈이라면 환장하는 시댁 식구들을 잊고 카드를 줬던 제 잘못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댁 식구들보다 더 엄청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남편은 워낙 자율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한 번은 지방 출장이 잡혔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에게 출장 취소됐다고 연락을 했을 텐데 그날은 깜빡 잊어버렸죠. 그래서 집에 와서 씻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순간 제 귀는 문 너머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완전히 집중됐어요. 살며시 화장실 문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화장실 문이 흔들렸어요. 여자가 화장실 문에 부딪힌 건지 비음 섞인 목소리가 살짝 들리더니 남편이 여자에게 나가자 라고 짧게 말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체 뭘 가져왔길래 현관에 머물렀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아침에 안 들고 나갔던 차 키를 가지고 나가는 걸 보니 더욱 수상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슨 수작인지 반드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남편이 정말로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댁 식구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셈이죠. 저는 오히려 남편이 외도라도 해서 이참에 이혼을 결심할 계기가 생기길 바랐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외도이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미 남편이 먼저 나가버렸기 때문에 뒤따라갈 수는 없었고 남편이 돌아오면 블랙박스를 확인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출장을 간 걸로 되어 있으니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시간을 만끽하기 위해 친구 집에 가서 놀았어요. 외도는 외도고 몇 년 만에 주어진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로 했죠. 어차피 다음 날이 주말이었기에 진짜 출장 간 척하기 위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을 대했고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한잔하자고 남편을 꼬드겼죠. 남편은 술에 약한 편이라 평소에도 저보다 술을 잘 못 마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을 때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마침 남편도 한잔하고 싶었다면서 흔쾌히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씩 기울이는데 예상대로 남편은 금방 취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혀가 꼬이는 걸 보니 곧 골아떨어질 것 같더군요. 마지막으로 한 잔을 더 먹이고 나서 남편을 안방에 눕혔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싶지 않다며 눈에 힘을 주지만 술 기운에 이길 수는 없었죠. 결국 남편은 코까지 골며 깊이 잠들었어요. 이제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에 있던 남편의 폰을 집어들고 지문 인식을 풀기 위해 다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확실히 잠든 것을 확인하려고 남편을 몇 번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코 고는 소리뿐이었죠. 남편의 손을 살짝 들어 올려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었어요. 제일 먼저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최근 기록 중에 눈에 띄는 수상한 대화명은 딱히 없었어요. 대부분 회사 사람들 같았는데 마지막에 찍힌 대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주저없이 그 대화방을 눌러봤는데 대화 내용을 훑어보는 순간 저는 입을 막고 말았어요. 그 대화명만 봐서는 회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희 대학교 후배였고 심지어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후배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엄청 친했던 아이였고 며칠 전에도 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분명 제가 알기론 옷가게를 하던 아이였는데 사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 혹시나 제가 미리 보기로 뜨는 카톡을 우연이라도 보게 될까봐 저 장명을 일부러 바꾼 것 같아요. 외도가 맞아서 다행이긴 한데 상대가 저랑 친한 후배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어안이 벙벙했죠. 저는 카톡 내용을 다 저장해서 제 폰으로 옮겨놓고 제가 사용했다는 증거들을 다 없앴어요. 남편 사진첩에 들어가 보니 커플 사진도 꽤나 많길래 그것도 같이 옮겨놨어요. 그 다음 남편 차키를 챙겨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블랙박스에 새로운 메모리 카드를 꽂아놓고 기존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들고 올라왔어요. 작은 방에 있던 제 개인 노트북으로 메모리 카드에 들어있는 영상들을 확인했죠. 그리고 전날 둘이서 나갔던 시간을 돌려봤는데 차 타는 장면을 보니 후배가 확실했어요. 제가 정말 아꼈던 후배라 그런지 배신감이 2배로 들어서 저절로 이 말을 짓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절머리 나는 시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라 남편한테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 소송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배신감에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현장을 덮치기로 했죠. 블랙박스로 대화 내용 들어보니 자주 가던 곳인 듯 오늘도 호텔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지르고 어설프게 치우면 들키니까 철두철미하게 호텔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것 같았어요.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꼴에 비싼 호텔에 들어가길래 기가 찼어요. 저는 그 호텔 이름을 메모장에 적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주소를 알아냈죠. 그리고 하루 연차를 써서 급하게 출장 잡혔다고 거짓말을 친 뒤 집을 비웠어요. 그런 다음 그들이 자주 왔었던 호텔에 먼저 도착해서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미끼를 문 것인지 멀리서 후배랑 팔짱을 끼면서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비싼 호텔이라고 어찌나 멋진 척 있는 척 다 하던지 진짜 꼴갑이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샀던 커피를 들고 그 둘 앞에 다가가서 실수인 척 커피를 쏟았어요. 그리곤 얼굴이 안 보이게 살짝 고개를 내리고 손으로 남편 와이셔츠에 묻은 커피를 털었어요. 어머 어떻게 죄송해요? 이걸 어쩌나 비싼 옷 같은데 제가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앞을 제대로 못 봤어요. 진짜 죄송해요. 지금 어딜 만져요? 남의 남자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고 이러세요. 진짜 이 아줌마 웃긴. 희진 언니 안녕. 수연아, 매번 통화만 했지 얼굴 보는 건 졸업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 그치, 옷 걱정하던데 이 옷 100만 원밖에 안 해. 괜찮아. 그리고 지금 남의 남자 만지고 있는 건 너 같은데. 언니 그게요, 이거 오해예요. 제가 다리를 접질러서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선배가 부축하고 계신 거였어요.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수연이 말이 맞아. 내가 부축하고 있었던 건데 당신이 오해하기 좋네. 그치, 우리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 그래, 오해하기 딱 좋게 팔짱 끼고 다니고 오해하기 딱 좋게 호텔에 같이 들어온다. 그리고 방금 들어올 땐 수연이 되게 멀쩡하던데 두 발로 엄청 잘 걷더라고. 오해마자 제 말에 남편과 후배는 끼고 있던 팔짱을 서서히 풀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서서 우물쭈물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뺨을 때려봤어요. 먼저 남편 뺨을 내리쳤고 다음으로 후배 뺨을 내리치려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잡고 막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지던지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제 손목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더럽다는 듯이 뿌리치고 세계의 사랑이라며 박수를 쳐줬죠. 손에 아직 커피가 많이 남아 있길래 그대로 들어서 남편 머리 위로 부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컵을 한 손으로 구겨서 후배한테 던져버렸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더 뿌릴 게 없나 찾아보는데 어쩜 준비성이 이렇게나 철저한지 가방에 먹다 남긴 포도주스가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가방에 묵혀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스를 뿌릴 생각으로 뚜껑을 열려고 하자 후배가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빌더라고요. 언니,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당장 오빠랑 헤어질게.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은 뿌리지 마. 이 옷 진짜 비싼 거란 말이야. 한정판이라 구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이거 어머님이 사주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설마 내가 아는 그분 말하는 거니? 어머님도 둘 사이에 알고 계신 거야. 그런데 얘는 그 옷보다도 못한 존재인가 봐. 얘 커피 마실 땐 가만히 있더니 너네 진짜 웃긴다. 언니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다시는 오빠 안 만날게. 우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 진짜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둘이 외도하는 것도 알았는데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모르겠어. 너넨 진짜 쓰레기만도 못해. 너네를 쓰레기랑 비교하려고 하니 쓰레기한테 너무 미안할 지경이야. 저는 주스 뚜껑을 열어서 천천히 후배 머리 위로 부었어요. 후배는 머리부터 차가운 주스가 느껴지자 울고불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죠. 결국 한 명은 커피, 한 명은 포도주스를 뒤집어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다행히 거기 호텔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구경을 했어요. 야, 차키 내놔. 그거 우리 아빠가 해주신 거잖아.
넌 어차피 쥐꼬리 월급 받으면서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곳에 오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당신한테 못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마누라 뜨고 바람 핀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하는 말이 고작 그거냐. 나한테 잘했으면 바람 피워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지금 누군데?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려고 하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남편 손에 들려있던 차키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차를 끌고 집으로 와서 미친 듯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제가 모았던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 나올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정말 집안에 남편이 해온 거라곤 단 하나도 없었죠.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바람을 핀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옷들과 호텔비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부모님 걱정할까봐 친정에는 안 가려고 했지만 어차피 알게 되실 거고 친정 말고는 갈 곳이 없었어요. 많이 망설였지만 선택지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꼴을 보고 당연히 놀라셨고 저는 자초지종 상황 설명을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했고 시댁에서 계속 돈 요구하고 남편이 바람났다는 정도만 이야기했죠. 친정어머니는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셨고 친정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박살낼 거라며 지금 바로 남편 있는 곳으로 가자고 난리셨어요. 아빠 진정해. 나 괜찮아. 어차피 돈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서 남편 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 기도발 은근 먹히네. 종종 써먹어야겠다. 내가 없던 신한테 빌었더라. 지금 농담이 나오냐. 감히 우리 귀한 딸한테 몹쓸 짓을. 어차피 그놈한테 받을 것도 있어서 한번 만나야 돼. 그러니 빨리 그놈 있는 곳으로 앞장서 받을 거. 아빠가 그 자식한테 받을 게 뭐 있는데 설마 돈 줬어? 카드 줬었지. 사위 안 그래도 월급 작아서 기 죽으면서 살 텐데 기 좀 펴고 살라고 줬었지. 호텔 자주 간다 했더니 다 그녀한테 바친 거였구만. 아이고 코리아 아빠 왜 카드 줬다는 말 나한테 안 했어? 카드를 뭘 믿고 준 건데 대체 딸내미한테도 안 주는 카드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 나한테 너무 화내지 말어. 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알고 보니 호텔비에 명품 옷들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다 저희 아버지 통장에서 나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돈으로 후배한테 옷을 선물했나 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용돈으로 줬던 돈을 전부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자기는 저희 아버지 카드를 쓰면서 생활했던 거죠. 아버지는 내역서를 보고도 저랑 쇼핑하고 호텔에 놀러 간 줄 알았대요. 카드 줘놓고 일일이 어디다 쓴 건지 물어보면 불편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받으러 가면 재수없는 얼굴을 또 봐야 하니 그냥 카드를 분실 신고해서 정지시켜놨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후배한테는 상관료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남편과 살던 집은 2번 다시 갈 일 없을 것 같아서 팔아버렸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했다는 말을 시어머니께 안 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친정까지 찾아와서 돈 떨어졌으니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배워먹은 게 남편 내쫓고 친정으로 도망 나오니 그건 그렇고 50만 원만 줘. 생활비가 똑 떨어졌어. 아 맞다. 네 시동생 취업해서 정장도 한번 사야 하는데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왜 자기 아들 놔두고 제 친정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히시는데요. 앞으로 저한테 이러시지 말고 본인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얘 진짜 말하는 꼬락서니 봐. 시애미한테 누가 그딴 식으로 말하고 가르치디. 네 시동생 취업해서 돈 벌면 그때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와 신랑이 하다가 얼마 전 지갑 정리하다 발견한 남편 카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카드를 시어머니께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카드를 받아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혼한 거 말 안 했냐고 시어머니 다시 찾아오면 진짜 신고할 거라면서 남편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제 말만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핸드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카드를 긁은 모양인데 그게 남편한테 문자로 간 것 같아요. 받을 때까지 할 기세길래 받았더니 저한테 자기 카드 썼냐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아까 시어머니가 카드 하나 가져가셨는데 아마 신우정장 산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정장이 무슨 300만 원이나 하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와중에 또 결제 문자 날아왔다고 하는데 진짜 저 혼자서 웃음 참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 준다고 빚까지 냈는데 거기에 카드비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쓰신 거니까 앞으로 카드비드나 갚으면서 살라고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화 끊자마자 침대 위에서 배 잡고 눈물 찔끔 흘리면서 웃었네요. 통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녁에 남편한테 들은 건지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신 거예요. 뭐하라 소리치시긴 하는데 귀만 아프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서 귀 파는 신용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 다 끝난 것 같길래 그동안 가져갔던 돈 다 토해내기 싫으면 돌아가라고 딱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는 합주기가 돼서 한참 저를 째려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쓴 돈이면 모를까 자기들이 쓴 돈인데 뭐가 화나서 저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너무 통쾌하고 짜릿했어요. 벌써 이 일도 1년 전 일이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무뎌진 건지 그날을 회상해도 더 이상 화나지 않고 그냥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전 남편이 카드 결제 문자 받고 절규하던 게 생각나요? 제가 이제껏 살면서 그렇게까지 웃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저희 가족이 폰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가서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빚 갚으면서 잘 살고 있겠죠. 저는 다시 부모님 품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지 아이까지 있었다면 정말 제 인생은 최악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만약 저와 같은 일이 생기면 당하고만 있지 말고 되든 안 되든 일단 내질러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게 미리 막을 수 있으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